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서대문갑 출신 국회의원 우상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여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대결 이주의 북한 고립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는 후퇴해서 결국 붕괴할 것이라는 구상이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42%에 불과했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이명박 정권 5년간 90%에 이르렀습니다. 북한 지하자원의 97%가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국 의존이 심화되어 경제적으로 중국의 동북 사성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이 장기화되면 한반도의 정치 경제적 통합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일이 불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립시키면 망한다던 북한 경제는 오히려 성장세로 돌아서서 2012년 1.3%를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이 1% 성장했기 때문에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고 자랑하시던 바로 그 수준의 성장률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2008년이 오히려 1298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고립시키고 제재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북한이 망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했던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작용이 발생했습니다. 5.24 조치 등 각종 경제 제재로 인한 남한 경제 피해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조 4천억에 달합니다. 북한이 입은 피해의 4배에 달합니다. 결국 대북 제재는 사실상 남한 기업을 괴롭히는 대남 제재로 변질되었습니다. 자기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실효성도 없는 그리고 국내 기업만 피해주는 5.24 조치는 이제 즉각 해제해야 합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명박 정권 대북 정책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박근혜 정부 1년 그 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간 이명박 정권에 비해서 더 잘한 게 뭐 있습니까? 대북 정책.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신뢰 프로세스에 의해서 적은 신뢰부터 쌓아서 큰 협력 관계로 나아가자는 일관된 원칙하에 대북관계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조 잘 유지하시는 건 좋은데 무슨 성과를 얻었냐면 1년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나아졌습니까? 북에서도 뭐 우리가 전에처럼 때를 쓰면 뭐 도움이 오고 나는 그런 생각은 좀 바뀌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르장머리는 고쳤는데 얻은 건 없죠? 이건 앞으로 뭐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 간의 불신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에 비해서 개성공단 가동률은 50%로 떨어졌습니다. 남북교류 인도 지원 이명박 정권에 비해서 후퇴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지난 1년간 무엇 하나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1년간 뭐 했습니까? 정책은 결과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에 비해 변화할 것이라고 하던 박근혜 정부 1년은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 대북 전쟁의 연장이었고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자, 총리님 한번 화면을 봐주십시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중국 공산당을 인정하고 중국과 수교해서 중국과의 교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네. 예, 지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입니다. 미국보다 2배에 달합니다. 2012년 중국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는 69조 7,300원입니다. 300억 원입니다. 중국과의 수교 잘한 거죠? 네. 총리님, 그죠? 네. 예,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또 어려움이 미쳤겠습니까? 새누리당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강조하면 북한에 퍼주기를 한다. 왜 북한 공산당을 돕냐?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주는 거다. 남침했던 북한을 왜 도와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단체에 반출을 승인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그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예로 들었던 우리나라 보수 진영 일각의 이 시각에 동의하시냐고요. 그래서 북한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논리가 남침했고 공산당이고 또 핵무기를 개발하니까 도와주면 안 된다 이런 논리에 동의하시는 말이에요. 우리 원조가 다시 우리의 공격의 재료가 돼서 돌아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 교역하고 관광하고 이래서 그것이 북한을 퍼주기 하고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라는 논리라면 중국도 공산당 아닙니까? 중국도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400만 명이 여행을 가서요. 어마어마하게 한 2조 2천억 현금을 뿌리고 와요. 이게 중국의 핵무기 개발 도운 겁니까? 거기에 전용됐습니까? 어떤 분들은 북한이 남침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국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중국은 한국 전쟁에 책임이 없습니까? 중국이 한국 전쟁 참전에 대해서 사과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총리님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1988년 우리가 공산당이지만 중국과 수교해서 교역해서 관광 보내서 대한민국이 최대 교육국이 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냉전적 구상에서 벗어나야 10년, 20년 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유독 북한은 안 된다고 하십니까? 냉전은 해체됐는데. 북한의 위협 때문이겠죠. 그런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사고하는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지만 중국의 체제를 지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제2의 경제도약을 하겠다는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 효과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여러 분야에 합쳐서 연간 117조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최소로 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남북 협력이 전면화되면 200조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냉전적 사고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북한 탓만 하면서 경제 협력이 가로막힌다면 우리가 얻어야 할 이 경제적 이익은 모조리 중국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신뢰를 쌓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남북관계가 신뢰만 형성이 된다면 못할 일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국하고 북한을 같은 동렬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발상이 사실은 우리 안에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냉전적 사고를 벌이고 공산주의가 손잡았던 그 1980년 노태우 대통령 결단이 지금 우리의 경제 효과를 보인 것처럼 북한의 변화를 예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더 적극적으로 미래의 국익을 위해서 도전하고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 의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공감이 갑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도와주고 한 것이 나중에 결국 우리에게 공격으로 돌아온 그 경험에서 오는 우려가 우리 국민들 사이는 아주 심각하게 있다는 점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두 가지의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단국가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튼튼한 안보를 통해서 그런 도발을 막아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국가를 더 먹여 살릴 건가, 어떻게 하면 한 통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고민대로 정책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문제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는요, 정책은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예술입니다.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고 어떠한 수도 쓰지 않는 것이 무슨 정책입니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주문하는 것이죠. 다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변화하고 있지 않아서 일을 같이 하고 싶은데 못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군사 분야는 좀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속도와 폭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않지만 분명히 북한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체제를 크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도 변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북한은 외자 유치를 위해서 중앙에 14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했습니다. 기술력과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주요 도시에는 슈퍼마켓 같은 가게도 등장했습니다. 시장제도 도입의 단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북한의 휴대전화기가 200만 대 이상 보급됐습니다. 이것은 변화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은 핵과 경제 투 트랙 정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제가 것을 핵 문제를 말씀 안 이해하고 드렸고 있습니다. 경제 예. 변화, 예. 이 변화는 변화가 아니냐 말씀드린 것입니다. 뭐 조금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변화라고 할 수준인지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일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 출범 후에 가장 획기적인 경제개혁 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얼마 전 월북자 6명을 돌려보냈죠? 남한으로? 네. 네. 우리 같으면 탈북자 6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뭐 우리도 옛날에 돌려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래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상력을 한번 활동시키는 겁니다.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변화라고 평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에 걸맞는 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를 촉발시키고 협력해서 우리 힘으로 북한이 변화되었다 이런 평가를 만드는 것이 그게 우리 정부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변화하려고 노력해도 변화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이 왜 변화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저는 작은 변화의 조짐들을 열심히 관찰하면서 의미 있게 평가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통일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문제를 국내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마디로 이웃집 김씨를 죽이려고 공동우물에 독을 탔다가 마을 사람 모두가 변을 당하게 되는 꼴입니다. 제가 NLL 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NLL에서 군대를 서로 양측이 빼자고 한 것이 영토 포기라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시킨 북한은 개성과 금강산을 포기한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주차 문제로 이웃 간에 시비가 나서 칼부림이 나니 담을 허물고 공동수양을 만들자 이렇게 했더니 집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촌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정원에 보관 중이던 대화록 이거 대통령 지시 없이 유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그거는 국정원에서 합법적이라는 판단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얘기한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이게 유출됐잖아요. 김무성 의원님이 찌라시 받았는데 그 찌라시 국정원 찌라시 아닙니까? 네,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 중이니까 예, 제가 인정하시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이게 대통령 지시 없이 할 수 있어요? 또 사초 폐기 논란이 있는지 좀 보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 노무현 대통령 한 건 폐기했다고 난리인데 9,700건을 이관했어요. 비밀기록물. 이명박 대통령은 단 한 건의 비밀기록물을 이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5년간 9,700건 정도 비밀 문건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9,700건의 사초를 폐기한 겁니다. 조사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폐기됐다는 뭐 근거를 아직 아니, 이거 국가기록물관리원회 기록이에요. 한 건도 이관이 안 됐어요. 네? 한 건도 없어요. 뭘 사초 폐기했다고 난리요. 이웃집 문씨 죽이려다 자기 집 이씨가 죽게 생겼어요. 자, 들어가십시오. 남북 문제를 국내 정쟁의 도구로 보는 이 구시대적인 작태는 한반도 통일을 지체시키고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제2의 경제조약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이 일은 여야 간에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북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 이외의 대안이 없습니다.
리비아, 이라크처럼 붕괴될 것을 두려워하는 북으로서는 자신들의 체제를 인정받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어떠한 제재로 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겠습니까? 결국 평화협정만이 대안입니다.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과 북의 핵무기를 맞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조건 없이 육자회담을 가동해야 합니다. 통일부 장관 잠깐 나와주십시오. 인도적 지원 문제 좀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현안에 얽매이지 않고 대북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공약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정 변함없죠? 근데 저 표를 보십시오. 지난 1년간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 지원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후퇴했습니다. 참담합니다. 지금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관련해서 밀가루 옥수수는 안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뭐 부분적으로는 보낸 적이 보냈죠? 있습니다. 라면 분유는 되고 밀가루 옥수수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건 이제 군사적인 전용 가능성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그럼 이명박 정권은 군사적 전용을 할 물자를 보낸 거죠? 그게 그런 지원을 다 풀었던 것은 아니고 사례를 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 안 하시니까 이명박 정권 때 군사적 전용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서 중단시키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은 북한 군대를 도와줬네요. 그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책을 저희가 실천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백 조의 국가 이익을 앞에 두고 콩이야 빠치야 밀가루야 분유야 따지고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 정책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부 장관 잠깐 나와주십시오. 자,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입장이 국가 입장입니까?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에 걸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분과 용인할 수 없다는 분과 어떤 게 국가의 입장입니까? 도대체 헷갈려서 국민들은 오늘 정리 좀 해주시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헷갈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개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해서 일본의 방위 정책 관련 논의는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고 또 과거 역사로부터 기여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 입장이고 또 이러한 것이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 안보이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정부로서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서 소위 그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미명하에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방위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 대해서 저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계속 피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 우리나라 미 대사관이 도청을 당했고 또 대통령도 도청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항의했습니까? 예,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저 입장을 전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 또 동맹국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또 미국 정보 활동이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할 필요성과 다른 한편 그 사생활 보호를 해야 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자국 정보 활동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할 생각이고 또 앞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밝혀지는 대로 그 분명하고도 엄중한 입장을 취해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도청까지 허용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허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항의하고 바로잡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당당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원 여러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두 개의 엇갈린 전망이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이 지금처럼 분단된 상태로 갈 경우 2031년 잠재 성장률이 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통일될 경우 2050년 G2, 즉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북에 대한 냉정적 사고를 버리고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북한 탓만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통렬한 반성과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